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일단 첫 질문은 가볍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건은 아니고 여기 기무치와 다른 김치라고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일본이 이제 또 우리를 흉내 낸다는 게 약간 조금 화가 나고, 그리고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저는 이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신유박해가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신유박해가 간단하게 그냥 이 유교랑 반대된다라는 그런 이유로만 탄압된 게 아니라, 이 당파 싸움에 있는, 당파 싸움에서 약간, 잠깐요? 당파 싸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도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문모 신부가 약간 굉장히 사람들의 비밀을 열심히 지켜주고 약간 고문당하면서도 지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응원궁리 부인까지 왕족인데 이 부인까지 사약을 받았다, 이런 점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전 6.25 전쟁이 인상 깊었는데 뭐였지? 인천항축전 나오는 거하고 중국이 구식 무기로 무장했는데 또 머릿수가 안 되니까 또 상대 못하는 것도 그런 것도 신기했고 엄청 그래 신기했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 책에서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병인양요, 신미양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개화파랑 이제 수구랑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개화파는 왜곡을 그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수구당은 그냥 우리끼리 외국의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데, 자신이라면 그냥 조선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개화파 좋은 거 같긴 한데,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과도 좀 그렇긴 해서 저는 개화파를 지지하지만 조금 이상한 것도 일본의 도움 받은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도 개혁 회화파를 따라서 개혁을 했었으면 막 이렇게 일본한테 되고 안 좋은 역사가 좀 덜 있었을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했으면 또 일본한테 문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도 확실히 약간 지유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굳이 말하자면은 개화를 할 거면 조금만 더 우리나라 힘으로 하면 더 좋겠다. 가능한 대로.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역사에 그 가정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보가 없었고 나라가 망할 거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굳이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도 역시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주도적으로 좀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참 어려운 게,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 책으로는 121쪽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검찰관한테 뭘 하면서 그 일본이 안중근이 말한 일본의 15가지 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자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독립
투사들에 대한 되게 멋진 그런 존경심이 갑자기 막 떠오르고 음성 지원도 돼가지고 저는 되게 음성 지원.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게 음성 지원? 그건 잘 모르겠고 이 15개나 얘 죄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도 보긴 했지만 되게 간추린 거였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약간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자면 살짝 이토 히로부미한테 되게 화도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막 뭐랄까 엄청 법정 서고 죽을 사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청 떨릴 것 같은데 죄를 15가지나 말하니까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멋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15가지 조항 중에 특별히 13, 14, 15번 조항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처럼 일본 천황을 속인 죄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 대륙을 침략하여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세 번째로 일본 천황의 아버지를 죽인 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단지 뭐 조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또 동양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그 명분을 분명히 한 점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단지 그 조선의 문제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더 큰 그 뜻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민이. 네. 저 3번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 하나 만들었어요. 응? 저 하나 만들었어요. 민성이가 잠깐만요. 1번이었는데 민성이 없다 그래갖고 2번 저 지우가 그냥 1번 할게요. 되고 저 그냥 승민이가 할게요. 어, 여기 차례를 보면 일단 스토리가 나오고 저기요 선생님 이런 게 궁금해요가 나오고 선생님의 역사 읽기 이런 거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구성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스토리를 좀 더 늘리고 선생님 이런 거 궁금해요나 사진으로 보는 거를 그 글 중간중간에 뭐랄까 사이에 껴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 이야기들, 역사적 그런 거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 선생님과 역사 일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약간 지루해가지고 약간 넘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역사책 읽다 보면은 되게 지루해질 때 많은데 얘가 약간 이 지루해지는 효과를 조금 방지해주지 않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또 이런저런 거 사실을 알게 돼서 약간 재밌는 사실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좋았고. 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안 물어봐요? 아, 맞다. 선생님 그죠? 말씀해주세요. 자, 저는 저기요 쌤 이런 게 궁금해요까지는 궁금한 사실들 알려줘서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과 역사 읽기 부분에서 삼국시대의 풍습과 놀이가 왜 이 그 근대 현대 이야기에 튀어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맥락적으로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저자가 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살짝 아쉬웠고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지식을 주긴 하지만 아까 누구 말대로 그냥 건너뛰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 실질 효과는 별로 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네, 그럼 민성이. 여기서 네, 저는 여기 막 그 4.19 혁명? 아니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신이 이때 사람이라면 자기는 이쪽에 이 시위에 꼈을 건지 안 꼈을 건지 그 이유랑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거에 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죽기는 무섭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끼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 승민이는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안 꼈을 것 같은데 이 계엄은 그쪽이 그냥 잡히면 그냥 감옥 같은 데 있다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렇고 총 맞아 죽고 뭐 엄청 위험한 일인 것 같아서 안 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는요? 저라면 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런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사실 요즘 뭔가 사춘기가 왔는지 갑자기 반항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국가에 반항해서 저라면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아, 뭐 제가 대학생이었더라면 대학생 때는 뭐 이렇게 당연히 하는 쪽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 나이에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대학생 때는 가진 게 없어 갖고 잃을 게 없어서 내 한 몸만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인데 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첫 번째가 들고 두 번째가 대학생 때는 오로지 그 정의 뭐 그런 그 한 부분 한 가지 맥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뭘 바라봤었는데 지금 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아마 선뜻 나서기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지 그다음에 뭐 그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차이일 뿐 그래도 저도 참여하는 쪽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보통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보통 이제 그 역사 시대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국 시대라던가 뭐 고려 통일신라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다음에 근현대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근현대 얘기를 별로 특히 현대 이야기를 별로 안 다뤘어.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현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맥락이 있었어. 두 번째로는 그 현대 이야기가 교과서 제일 마지막 단원에 배치되다 보니까 교과서 막 나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단원은 그냥 뭐야 방학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려 그냥 그 진도 그냥 확 빼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다뤄진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보통 그 사람들이 처음 앞부분을 열심히 보고 뒤로 갈수록 그 처음에 가였던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뒷부분은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근현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 가지고 근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교과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처음부터까지 얘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맥락 속에서는 뭐 민성이 얘기했던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부분도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뭐 어느 부분? 네. 저 5.18 혁명.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에 네. 대해서 승민이는 근현대사 부분 봐요. 이게 다 근현대사라고 이 책이 다. 근데 이걸 다 맞아요. 다룰 수 잠깐만 없으니 근현대사가 아니라 근현대사 중에서도 전 독립 후요. 독립 후부터 그러니까 쫙 독립 다. 중에서도 뭐 독립이 1948년 8.15 그 해방 직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뭘 얘기하는 거야? 독립 후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독립 후에 분단되고 나서요. 1948년 8.15 이후에 그러면
바로 해방 직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민성이는 6.25도 이후요. 저는 딱히. 딱히. 자, 그러면 지우가 말했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까 수임이 얘기했던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얘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큰 뉴스가 혹시 뭔지 알아? 오늘 큰 저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인가? 네, 그거. 휴가가 네. 대통령 사면. 지우 뭐? 저 방탄소년단 휴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게 제일 큰 뉴스야. 역시 아미. 그건 아미들에게 제일 큰 뉴스일 것 같고, 국가 그 전체적으로는 도지코인이 몇 퍼센트 떨어졌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사면, 누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박근혜 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탄핵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면이라는 말은 그동안 그 사람이 죄로 판결받은 거에 대한 그 죄를 뭐 해준다? 없애준다. 라는 면해준다.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면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석방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야 될 것도 없어지고, 뭐 이런 조치들이 왜요? 벌금 없어주는 건 좀 선 넘네. 그 어, 석방되고 벌금 내야 될 벌금들이 있었는데 한 100 매덕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있었는데요, 되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싸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른바 무슨 표현을 좀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거는 늦었으나 이미 늦었으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만시지탄은 너무 늦었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 하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라는 어떤 그런 논평을 내고 있고, 반면에 이른바 촛불 시민이라고 하는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분노한다. 박근혜 사면이 취소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쌤이 박근혜 그 사면 대통령이 누구 권한으로 결정된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른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성이. 왜 사면시킨 거래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까. 왜 사면을 시켰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장기간 감옥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갔거든.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거의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4년 몇 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장기간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컸다라는 쪽과,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바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들인데,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뜻도 또 받아들여서 이른바 뭐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뭐 이런 부분들, 갈등을 좀 이렇게 극복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서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정치 분석가들 중에는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그 뭐지,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라이벌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자기 임기 내에 풀어줌으로써 그 묶었던 매듭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년 5월에 퇴임하는데 퇴임 이후에 자기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 상대방들에게 나 이렇게 뭐 해줬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 쪽이 대구 경북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구 경북 쪽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환심 막 이런 걸 사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건 아까 말한 대로 국민 통합과
전직 대통령 그 건강이 너무 많이 나빠진 점들 뭐 이런 점들을 우려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벌 받을 거는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고 선생님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지면서에 들었습니다. 됐어? 네. 자, 근데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낸 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누구야?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자, 박정희 대통령. 자,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개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번의 대통령을 하다가 이른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탄핵까지는 아니고 탄핵당하기 직전에 스스로 물러내려와. 그러면서 이른바 하와이로 망명을 가. 그러면서 이제 못 가셨어. 제2공화국이 수립돼. 제2공화국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딱 한 번 이른바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그런 모델들. 그래서 대통령이 있긴 있었어.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얼굴마담이야. 실질적인 권력은 별로 없어.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장면 총리에게 있는 제2공화국이 수립이 돼. 오, 근데 짜장면. 이 공화국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1961년일 거야 아마.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져. 자, 쿠데타가 뭐야, 지우? 정권을 바꾸는 정권을 무력으로. 바꾸는데 예. 그치, 무력으로 총칼로 무력을 바꾸래서 당시에 박정희 소장 별 2개 소장이 탱크를 끌고 투스타.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쿠데타 그러고 자기는 5.16 군사 혁명이라고 혁명을 한다 어쨌든 쿠데타 그러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이른바 11.6 사태인데 그의 부하였던 김재규라는 그의 부하의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재규는 독재자의 심장에 자기가 심장을 쐈다. 독재자의 심장을 날렸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민주투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는 뭐 질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신 때린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김재규는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18년 동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커다랗게 2가지입니다. 평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룬. 그래서 우리 배고픈 우리나라를 배불리 먹게 살게 해준 아주 고마운 은혜로운 대통령이라는 쪽에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독재자, 군사 독재자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서 경제가 발전한 거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 하에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였어도 우리가 뭐 했을 거다? 경제 발전 이뤘을 거다. 우리 국민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단지 독재자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엇갈립니다. 상당히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쏴 죽임으로 인해서 이른바 80년 민주화의 봄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커다랗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독재자가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독재자가 죽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바로 원하는 게 아니라 2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배고파서 민주주의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그냥 배불리 먹게 해준다는 거에 참고 살았어. 근데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의 봄 이런 것들이 기대를 했었어. 근데 사실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12일 날 누가 전두환 장군이 12.12 사태. 12.12 사태로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해. 에이,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이 취임을 해.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원래 그 국무총리가 넘버 2기 때문에 자동 승계.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얼굴 마담이었어. 그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야? 전두환 장군이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뭘 요구했어? 민주화를 요구했어. 더 이상 이 전두환 장군, 군사 정권이 들어서기 원하지 않았어. 민주화의 봄을 요구했었는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저항한 게 어디였다는 거야? 다른 곳은 이 군사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한 발 좀 뺐어. 근데 군사 정권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격렬하게 싸운 게 어디였다는 거야? 광주였다는 거야. 특히 전남대 학생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전두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뭐다?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라고 주장을 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북한 간첩들이 뒤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도저히 경찰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으니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했다라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은 어려서 그렇게 믿었어. 광주에서 폭동, 광주 사태, 광주 소요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정부군이 가서 그걸 진압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어. 왜? TV에서 맨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문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 불씨가 전국적으로 계속 뭐해서 퍼져나가면 전두환 이 정권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른바 우리가 시범 케이스, 뭐 본때를 보여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범 케이스로 하나를 작살내면 다른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알아서 쫄아갖고 알아서 긴다는 거야. 그래서 초장에 그냥 시범 케이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짓밟은, 그로 인해서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어떤 그러한 희생들이 벌어졌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러면서 이른바 7년 단임제.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여러 번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저희 전두환 대통령 자기가 7년 동안 딱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해서 7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는 체육관 선거였어. 체육관 선거. 박정희 대통령 때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 대의원들을 모아서 간접 선거 형태로. 근데 그 대의원들을 거의 자기가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추대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 이른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7 체제라고 그래요. 87 체제. 지금 우리가 1987년 이후에 헌법을 이때 바꾼 이후에 계속 헌법을 안 바꾸고 있어. 그 5년 여기서는 이제 5년 단임제. 단임제라는 건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래서 오랫동안 광주 폭동, 광주 반란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이제 광주와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이라는 야당의 지도자였는데 이 김대중이 이른바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대중을 사형 선고를 해. 사형 선고를 하는데 당시 미국이 압력을 넣어. 양심적인 지도자를 뭐 하지 말아라, 사형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는 정치 활동 안 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약속을 받고 전두환 정권에서 이 김대중 정부를 뭐해? 추방을 해. 미국으로서 정책 망명을 떠나게 되는 그런 볼 수 있고, 이걸 여러분이 요즘에 이와 비슷한 일을 똑같이 보는 게 어디를 보면 되냐면 미얀마 얘기 우리 뉴스에도 꽤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 미얀마에도 이른바 수치여사라고 이 수치여사라는 아웅산 사람이 수치. 투표를 통해서 저기를 당선이 된 거야.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근데 군부 정권이 미얀마의 수치여사를 체포하고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수치여사를 뭐 여러 가지 죄목을 붙어갖고 지금 재판에서 지금 계속 지금 그 징역형을 막 계속 선고하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 그 미얀마 군부 정권이 잘못했다. 당장 그 중지해라. 그 수치여사를 석방해라. 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1980년에 광주에서 똑같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 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쭉 설명했는데 궁금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라던가. 저는 이제 다 재밌어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승민이는 저도 5.18 딱히 민주화운동 더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고, 민성이는 저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광주와 민주화운동 자, 아까 이 12.12 사태 1980년 12월 12일 날 아까 말한 대로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때 주역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였어. 노태우.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친구였어. 그리고 고향도 이른바 TK 대구 경북 쪽 그 사람이었어.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함께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고 먼저 전두환 대통령이 더 먼저 그 앞장에서 보수였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대통령을 해. 7년 동안. 그러고 나서 1987년도에 원래 누구에게? 친구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을 물려주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긴 하는데 자기가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라고 노태우를 앞에 내세우는데 자기는 무슨 뭐 국가자문위원회인가 뭐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되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 태종 이방원이 누구에게? 태종에게 왕을 물려주는 거 알아? 태종에게 물려줬는데 군사권 갖고 있었다는. 그렇지. 근데 태종 이방원이 이른바 태상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중요한 거 군사권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태종에게 몇 가지 권한만 줘가지고 왕으로서 어떤 걸 연습을 하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었어. 노태우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지만 그럼 자기가 나는 이렇게 민주적인 사람이야 라고 겉에는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지금도 저기 러시아의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알아?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 대통령이야.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헌법이 대통령을 일단 연임을 못하게 돼 있어. 대통령 연임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을 우선 한 번 했었거든. 그러고 나서는 거의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젊은 사람한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 그 다음에 그 자기는 총리를 해. 근데 대통령보다 누가 더 힘이 세? 푸틴 총리가 더 힘이 세.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자기가 총리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원래는 대통령이 가면 누굴 만나야 돼? 대통령.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은 한 5분밖에 안 봐. 그 누구랑 얘기를 해?
푸틴 총리랑 총리. 얘기를 다 해. 왜? 지금 실질적인 푸틴 총리 권력을 됐어요? 누리고. 뭐라고? 지금 푸틴 총리 됐어요? 아니. 푸틴 총리하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이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연임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은 쉬고 다음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 동안에도 자기의 권력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푸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지금 쌤 말 이해가?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그렇지. 맞는 말이고 한데 그 정신에는 뭐하게 어긋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7년 단임제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른바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른바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불만이 커지는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치사 사건이 발생을 해. 즉 그거 당시에 그 유명하죠. 책상을 대학생들 탁 중에 치니 억죽었다 이거. 그렇지. 대학생들 중에 하고 아까 싶었다. 민성이하고 승민이는 난 민주운동 못하겠다 했는데 지우같이 난 반항심도 있고 난 민주운동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어. 그 대통령 끊임없이 데모를 했었어.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뭐 하는 거야? 고문을 하는 거야. 너 누구랑 같이 했냐? 네 배우가 누구냐? 심지어는 막 그걸 간첩으로 엮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종철 군을 이른바 그 당시 고문이 어떤 식이었냐면 얼굴에다 수건을 이렇게 띄워. 그다음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러면 수건이 이게 피부에 달라붙어. 그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아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몽둥이로 뭐 때리는 건 기본이고 뭐 그 여러분들 그 무슨 그 구이 치킨 그 전기구이 치킨 알아? 봉 이렇게 해놓고 닭이 이렇게 치킨 이렇게 쭉 여러 마리 이렇게 꼬치겨갖고 이렇게 돌려가는 것처럼 사람을 철봉에다가 팔 묶고 다리 묶고 이렇게 치킨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묶어놓고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거야? 패는 거야. 그다음에 뭐 전기 고문 뭐 이런 온갖 가지 고문을 뭐해? 자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박종철 군이 그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죽은 거야. 근데 그 사실들이 그냥 묻힐 뻔했었는데 누가 이제 양심 선언을 그것들 외부에 알리고 그걸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신부님들이 그런 그 폭로 회견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그 도화사에 대해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나서서 이른바 6월 달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또 기름 부은 사건이 연세 대학생이었던 누구?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최루탄이라고 머리에 최루탄은 뭐냐면 서인꽃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래서 그 최루탄 가스를 맡으면 선생님 맞춤법 틀리셨어요. 맞춤법이 우이 아니에요? 그래? 체르탄. 우애가 아니라 오이. 최루탄이라고? 체르탄. 네. 네. 그래?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얼굴 피부가 따갑고 구토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최루탄인데 최루탄은 원래는 이렇게 최루탄을 눈에 원래는 그 45도로 공중에다 쏴요. 공중에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위에서 터져서 그 가스나 가루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전투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시위 진압 원래 전경들은 시위 진압 목적이 아닌데 시위 진압에 MP. 투입됐던 이런 전투 경찰도 너무 당황하고 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그 시위대를 해결하려고 한 나머지 그냥 앞에 대놓고 그냥 뭐 한 거야? 최루탄을 발사했던 거고 그 최루탄이 이한일 학생의 이 머리 얼굴 부분을 이렇게 강탈함으로써 이한일 학생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분노가 커져가지고 회사에 출근했던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는데
회사에 출근했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거리로.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서울 시내에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 충남대 학생들이 대학 안에서만 그 당시 시위를 했지 한 번도 대학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어. 전경대에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고 시민들이 분노해서 대학 정문을 뚫고 시내까지 진출해가지고 데모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그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태를 뭐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6월 29일 날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거를 하게 돼. 당시 2인자였던 누가? 노태우 씨가. 그 안에는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이 요구했던 게 아까 말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게 달라. 왜? 그 전에 아까 쌤이 말했지, 체육관 선거였다고. 체육관 선거에서 예를 들면 승민이가 자기 편, 지우, 민성이 너를 대의원으로 임명한다. 지우, 민성이 누구 뽑을래? 승민이요. 오야 100%다 나를 뽑아? 와 그래 그럼 내가 대통령 할게. 미치겠다는 거야. 예, 그런 대통령.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거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게달라 해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헌법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 왜? 그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근데 당시 이제 노태우 씨가 자기도 민주화 선언하고 그럼 국민들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선 거야.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은 이 노태우 씨의 그거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국면이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이 노태우 대통령이 서로 다른 견해를 얘기를 해.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가 결단을 내린 거다. 그 자기가 요구한 거다. 라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다 그 작전을 짠 거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 둘 다 망하게 생기니까 노태우 너를 좀 멋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다. 라고 이제 둘이 의견이 뭐 하는 거야? 엇갈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노태우 씨가 나와서 이제 이른바 직선제 개헌을 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당시에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이라는 지도자가 있어. 지도자가 야당이 정치 지도자가 있었어. 근데 이 정치 지도자가 단일화가 안 되고, 김대중 씨는 김영삼 씨 보고 네가 양보해라. 김영삼 씨는 김대중 씨 보고 네가 양보해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출마를 해. 거기다 플러스 누구까지? 노태우가 출마를 해.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김종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그 당시 중요한 인물로 이 네 사람이 출마를 해서 당시에 그 야당표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로 나뉘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누가? 노태우가 당선이 돼. 30몇 프로 정도 가지고 당선이 돼. 그 바람에 군사 정권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군사 정권이 뭐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허탈해. 뭐 했는데?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서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래 전두환의 계획대로 누가 된 거야? 노태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을 계속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6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을 돼. 5년 임기.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만큼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대통령을 하지 못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나마 이른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뭐 얘기하고 물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조금 상대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상당히 강경하게, 마치 일제 침략기에 초창기에는 헌병 통치 시기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짓밟았거든. 그다음 대한독립 만세운동, 3.1 독립 만세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좀 부드럽게 했던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때 이른바 아주 강경하게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강경하게 했다라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도 주고, 언론의 자유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 민주화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어떤 그런 군사 정권이었다는 거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른바 이거였어. 여소야대. 여소야대가 혹시 뭔지 알아? 여당은 작고 아, 야당 크다.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민성이 여당은 뭐고 야당은 뭐야? 잠깐요? 잘 알았는데.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그 뭐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지우, 여당은 뭐고 야당은 뭐야? 마이크 켜고. 야, 지우야 마이크. 여당은 그 대통령을 이제 한 당이고 야당은 그냥 당. 네.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여당이야.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여당은 정권에 참여한 당이 여당이고, 야당은 말 그대로 지금이면 대통령이 없는 당이 야당이야. 그 여당은 하나밖에 지금 없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고 그치, 지금 야당이 여당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하고 가혁명당. 야당은 뭐 많지, 뭐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가혁명. 당들이 다 이제 야당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 여소야대라는 건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적어.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갖고 뭐 일을 못해.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이른바 3당 합당이 일어나는. 즉 노태우 당이 1당이었어. 2당이 김영삼 당이었어. 3당이 김대중 당이었어. 4당이 김종필 당이었어. 쌤 그때 그 당명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바로 원래는 노태우 당 1당이 여당인데 여기가 여당. 근데 여기는 소수였어. 2, 3, 4당 야당이 더 많았어. 그 국회의원 수가. 그러니까는 그 정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1당 노태우 당에서 1당 플러스 어디? 2당 플러스 4당. 뭐 선생님 지금 2, 3당이 맞나 보겠는데 이게 합쳐진 거야. 합쳐갖고 이른바 자민당 맞나? 어쨌든 아니 자유민주당. 민자당이라는 자민당 맞는 것 같은데. 자민당은 저기야 일본 거야. 일본 당이 자민당이고 일본 집권당이 자민당이고 민주자유당이라는 민자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그리고 김대중 당만 소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김영삼 이 김영삼 당이 원래는 야당으로 노태우하고 싸워서 군부 독재와 싸우던 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노태우하고 뭐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한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 김영삼 씨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군사정부와 내 손잡고 내가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면서 그래서 손을 잡아. 그러고 나서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진 거야. 자기가 노태우와 손을 잡음으로써 자기가 그 다음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서 이른바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까지 아직 뭐죠? 문민정부. 그 전까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다 군사정부였는데 자기는 뭐 했다는 거야? 군사가 아니라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부분에서 이른바 문민정부를 설명을 시켜.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른바 군사정권에 대해서 숙청을 단행을 해.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정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금융실명제. 지금은 당연히 지우가 돈을 은행에다 입금하려면 지우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지우가 승민이 이름으로 입금하고 민성이 이름으로 통장을 입금을 해. 왜냐면 지우 이름으로만 입금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으로 돈을 막 이렇게 차명계좌라고 하는데 그런 걸 쓰는데 그런 걸 다 금지시킨 거야.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통해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초반기에는 지지율이 막 90%가 넘었어. 인기가 엄청 높았어. 근데 나중에 이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이른바 뭐야? IMF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를 맞음으로써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아주 나중에 그 대통령 끝날 때는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릿수, 뭐 10% 될까 말까 한 상태 속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IMF 외환위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문민정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다 같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같은 어떤 그런 뿌리기 때문에 이른바 정권 교체가 처음 그동안 여당 쪽 출신이 아니라 야당 쪽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그게 누구? 김대중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이른바 외환위기를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인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야? 이른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를 실시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이 노력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이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업적을 남겨.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카드 대란, 그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해줘가지고 신용불량 사태가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과 관련된 부정 스캔들이 벌어진다던가, 이런 또 이렇게 문제들이 좀 있긴 했어. 문제들도 있었어. 그런 공과가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간 대통령이야. 대학을 못 나온.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자기가 사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였다가 변호사였다가 아주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명문 정치인 가문 이런 것도 아닌데 아웃사이더 출신으로서 이른바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역시 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하지만 또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한미 FTA를 체결한다던가 그 당시 이라크인가 파병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시달림으로써 국민적인 또 이렇게 저항을 맞닿기도 하고 하면서 인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그 심지어는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재수 없다 이럴 정도로 대통령 인기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 쪽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뺏겨.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감옥에 계셔.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른바 747 공약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역임했었고, 그 전에는 현대라는 기업의 사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건설 쪽에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던 업적을 세웠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747 공약이 쓰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 7위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7%씩 연 7%씩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소득 4만 불. 지금도 우리가 지금 소득 4만 불이 아직 안 됐거든. 지금 한 3만 5천 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만 불 넘어서 3만 5천 불 얘기했는데, 그리고 세계 7위의 선진국으로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경제 대통령,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돼.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수입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업적이라 주장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왜 국토를 파헤쳐가지고 오히려 수지를 오염시켰다라고 비판받는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무슨 다른 사기 사건 이런 거 휘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감옥에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지금 오늘 아까 사면되었다고 하는 누구?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이 바로 지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최순실 비선 조직에 의해서
이게 잘못 국가가 운영됐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통령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남북 화해,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남북 화해 정책을 해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곧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것처럼,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것처럼 해서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고 했는데, 그것들이 뭐 어쨌든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였지? 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라기보다 코로나19가 더 많이 기억될 거야.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가지고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애써서 처음에는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한 그런 부분으로서 높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가 너무 많이 하면서 코로나19 그 K 방역을 잘한 거냐라는 어떤 또 그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잘 슬기롭게 넘기면 뭐 인정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40% 정도 되거든. 국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40%,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 몇 프로,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40%면 승민이 높다고 생각해, 낮다고 생각해? 지지율이 40%면? 지지율이 40%면 아니 그냥 네가 보기에 40% 하면 낮은 점수야, 높은 점수야, 네가 보기에? 대통령 지지율의 40%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지우는 40%면 높은 높은 것 것도 아니고, 같은데. 민성이는 애매한 정도? 애매해. 높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자,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문재인 대통령의 40%는 엄청 높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레임덕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이 사람 곧 뭐 할 거니까. 물러날 게임할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물러날 대통령은 별로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레임덕에 시달려 갖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아까 심지어는 뭐 한 자릿수 대통령도 있고 중간에 막 쫓겨나는 대통령도 있고 막 이런데 4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초로 네임덕 없이 끝까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지지율이나 물러날 때 지지율이 그게 커다랗게 차이가 없는 그런 점에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불행하게 대부분 다 끝난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른바 윤석열인가 열인가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씨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경기 후보가 각각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내년 3월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훑어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 윤석열 열이야? 아니에요? 열이 아니에요. 열. 그래. 열.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네. 사과해야 되겠네. 그래서 열이구나. 찾아봐야 되겠네. 또 질문이나 할 얘기. 승민이, 민성이, 지우. 없고. 아니 그 김주열 열사는 저기 때 4.19 혁명 때. 마산. 마산에서 김주열 그게 열사는 아니라 4.19 혁명 때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87년 6월 항쟁 때는 이한열 열사. 아니 그건 아는데 아, 아까 그 눈에 최루탄 맞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승민이가 그 말한 것 같아가지고. 김주열 열사 또 최루탄 뭐 그쪽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경제 이야기, 아이들이 읽어야 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경제 관련돼서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 시간에 또 중고등학교에서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꼭 경제 이야기 책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어? 동심이 파괴됐어? 믿어요. 믿어요. 그렇지. 지우처럼 착한 사람 누가- 같으면 진짜 산타 할아버지 오시고 승민이처럼 맨날 잉 울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아닌데요. 산타 엄마 아빠가 오겠지. 그 누가 학교에서 아, 그 크리스마스 맞아갖고 아. 크리스마스 리스 그런 거 미술 시간에 만드는데 아, 장난 잘 치는 친구가 아, 거기 뭐 말풍선 같은 데다 아. 산타는 없단다 크크 써놨어. 걔가 뭘 잘못 알고 저희 있는 거야. 오빠 저 사촌동 저랑 저희 오빠 그 저희 사촌 동생한 동심을 막 파괴했어요. 한 3년쯤 전에. 음. 울어도 그래. 내 산타는 없어 이러면서. 유야, 애들만 아, 믿지 마. 이 괜찮아. 애들은 다 울어도 나쁜 돼. 애들인 왜냐면 거야. 산타는 없어. 착한 네? 사람한테 아니 산타가 저희 있는 거야. 오빠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 오빠가 그랬댔지. 그러니까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메리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마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